핫쌤입니다. 코레일 NCS 기출문제 해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2018년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문제는 기초수리에 해당되죠. 여러분들은 응용수리라고 그러나요? 나는 기초수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재밌습니다. 자, 접속과 다운 초로 계산하면 85죠. 그래서 접속을 X로 두고 다운을 Y로 두면 85라고 하는 산식이 만들어지죠. 밑에 다운을 받는 시간은 접속하는 시간의 4배다. 그래서 Y는 4X가 되는 거죠. 그러면 5X는 85이기 때문에 나누면 X는 17이죠. 자, 여기에 이 값을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되죠? 4, 7, 28, 68이죠. 그래서 800이니까 여기 8을 곱해주면 되죠. 4, 6을 가고 6, 8, 48, 54.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성과급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주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이 문제 교과서적 접근 방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무시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큰 덩어리 하나를 이것을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수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2, 3 그래서 이 값을 2로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3으로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약수 6으로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빨리 6으로 나눌 수 있는 값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보다 더 쉬운 방식은 짜투리 이 값을 다 더하면 얼마죠? 160이죠. 그러면 이것만 찾아가도 됩니다. 이와 같은 수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내가 봤더니 그야말로 누구나 1분이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난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기대 수명 단위 나이죠. 1번 지속이란 단어 여기에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니 하고 묻는 거죠. 지속이란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승한다 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멈추거나 감소한 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증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속 감소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2번 2000년 이후 남자의 기대 수명 줄어든 때가 있다. 자, 증가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남자의 기대 수명이 처음으로 80세 이상이 되는 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으로 예측된다. 자, 2020년 남자 80.3입니다. 그러면 그 앞년도 2019년 이때쯤 남자 기대 수명이 80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2000년부터 남녀의 기대 수명 차이. 자, 차이를 찾아갑니다. 7살 이하로 좁혀졌다. 아니죠. 2005년부터 7살 이하로 좁혀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030년 찾아가고 기대 수명 차이가 가장 많이 좁혀진 후 그래서 쭉쭉 이렇게 좁혀지다가 그 이후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모르죠. 그 이후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3번이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에 이와 같은 건강수명
데이터를 주고서 통계가 다루고 있는 추정 개념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는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눈으로 푸는 피셋자를 해서 20번째 동영상을 찾아서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업 재무제표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고 있죠. 자, 자료 계산이냐 해석이냐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 해석이라 그러지 계산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선택지 진수를 여러분들이 계산과 해석 이 두 개로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번 해석형 진술이고 2번 역시 해석형 진술이고 3번은 계산형 진술입니다. 4번, 5번 해석형 진술이죠. 그래서 발문에서 무엇을 체크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자료해석 문제 같은 경우 선택지 진술 방식을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형 진술에는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지 개수가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이 해석인지 역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시 문제인데 1번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비가 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비 늘고 있죠. 이게 팩트 확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가 활력을 찾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군.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 해석이죠. 2번 이 자료를 보니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도래하겠다. 자, 노령 인구비가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팩트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내비친 거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고 앞에까지가 팩트 확인입니다. 3번 광공업 경제적 비중. 그래서 항목을 찾아가고 줄어들고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팩트 기반 자기 해석입니다. 자,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방금 했죠. 평균 가구원 수도 늘어나겠다. 이것은 자의적 해석으로 가버린 겁니다. 평균 가구원 수 분명하게 팩트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뻗쳐버린 경우죠. 이처럼 팩트 확인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시험은 잘 본 느낌인데 결과는 낙방했다는 거죠. 나는 시험장에서 기분 좋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낙방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이처럼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으면 이제 팩트 확인, 해석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잔소리하는 거죠. 자, 방금 그 문제 1번 보세요. 자본금 찾아갑니다. 전년 대비 7천억 이상 증가했다. 자, 2011년이죠. 그러면 2011년 전년 대비 7천 증가했죠. 이게 바로 팩트 확인이고 이는 10년간 자본금 추이를 볼 때 두드러진 변화야. 이 표현은 팩트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내비친 거죠. 그래서 선택이 진술에서 팩트 확인과 해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번 부채 비율이 찾아가고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해. 자, 2008년이냐. 그래서 2008년 전년 대비입니다.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감소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증가했죠. 그럼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거죠. 자, 3번 10년간 평균 부채 비율은 90% 미만이야. 미만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퍼센트가 있고 미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수 계산형 진술이죠. 자, 이 문제 과연 이 데이터
교과서 방식대로 n분의 합을 더해서 이렇게 나눌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 거냐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평균 그리고 편차 이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게 가장 빠르죠. 자, 90%를 평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90 찾고 자, 가평균을 90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자, 편차의 합은 제로이기 때문에 90보다 작은 놈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작은 놈과 큰 놈 숫자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당연히 큰 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90% 미만이 아니라 90% 이상이 되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2016년 기관의 자산, 자본 10년 중 가장 많았다. 자, 자산과 자본 이 두 개를 보라는 얘기죠. 2016년입니다. 자산, 자본 숫자 크기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니까 2016년 가장 큽니다. 자본 역시 2016년 가장 크죠. 그만큼 부채도 가장 많았다. 부채 항목 역시 숫자 크기 비교하는 거죠.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D는 순수하게 팩트 확인 진술입니다. 5번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2009년부터 자 2009년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8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자, 꾸준히라는 표현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지속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수한 특별한 단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2009년부터 전체 숫자 크기 비교하는 거죠. 감소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누구나 쉽게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유행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보여주냐 하면 앞에서 기대 수명 관련 문제를 풀었듯이 NCS 문제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렀던 문제를 다시 살짝 변형해서 계속 출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문제 발문에서 1순위, 2순위를 제시하고 있죠. 1순위는 자동차가 가장 많이 운행되는 도시. 그러면 표에 따라서 인구와 자동차를 곱해줘야 합니다. 2순위는 자동차 한 대당이죠. 자, 도로 연장이 가장 긴 도시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2순위 공식은 자동차분의 도로 연장이죠. 자, 1순위 공식은 곱셈이고 2순위 공식은 분수입니다. 그러면 자, 이 표를 뒤집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보면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 따라서 1보다 큰 놈이 한 놈 나타납니다. 어느 놈이죠? B이죠. 1보다 크죠. 그러면 이것만 체크해도 답을 찾을 수 있죠.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발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체크하면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도시를 찾으라는 거죠. 이 표를 통해서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도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구수, 자동차 대수를 서로 곱해야 되죠. 그런데 1번 보세요. 무조건 인구가 많은 도시를 추천하겠답니다. 어긋났죠. 자, 결국 1000명당 자동차 대수가 많은 도시 아니죠. 서로 이와 같은 곱셈 방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틀렸죠. 4번 도로 정비를 가지고 추천하겠답니다. 이 판단 기준에는 도로 정비 빠져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자, 이게 바로 계산형 진술이고 나머지는 해석형 진술인데 해석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3번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 문제 보세요. 같은 유형입니다. 앞에서는 통계표를 줬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주고 있죠. 자, 발문에서 체크할 사항, 자동차가 많은 도시 순서대로 추천하라고 그러죠. 1번 보세요.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잖아. 맞죠? 도시에 사람이 많으면 자동차가 많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2번, 도로 연장이 잘 됐다는 것. 자, 자동차 많은 도시를 추천하라는데 도로 연장 연기라면 관계가 없죠. 3번, 1000명당 자동차 대수가 많으면 자동차도 많겠지. 자, 자동차 대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자동차 대수를 서로 곱해줘야 합니다. 3번은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보세요. 인구수의 1000명당 자동차 대수를 곱하면 자동차 수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 이게 요구하는 바에 따른 판단이죠. 그래서 자동차 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로 추천해야 된다.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이렇게 자꾸만 같은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 문제 개발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5년 갑작스레 툭 튀어나왔는데 NCS의 특징 그리고 취지에 맞는 문제를 개발해서는 예시 문제로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30여 개 업체가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NCS 취지에 맞는 문제 유형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NCS 문제 개발, 대입 수능 문제, 그리고 PCM 문제를 앞에 놓고 베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용했다는 얘기죠. 자, 대입 수능 문제, 지문 원문 그대로 주고서 선택지 진수를 살짝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고 PCM 문제 같은 방식으로 출제하기도 하면서 변형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5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20년 어느 정도 NCS 취지에 맞는 문제들이 조금 이제 선보이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20년간 여러분들은 이론을 공부한 겁니다. 자,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이론은 뭐냐? 이론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익혀달라는 겁니다. 지식 활용 능력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NCS가 무엇이다 하고 깊이 파고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20년간 익힌 지식에서 비롯된 개념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면 문제 풀이가 쉬워지죠. 그러면 많이 풀고 또 많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 그 이어서 산업 현장을 보면 되는 거죠. 하여튼 하십시오.